매크로팀 김효진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2022년의 경제 전망과 환율 전망, 원자재 전망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 연간 전망 작업할 때마다 한 해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제시해 드리려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고민을 해요. 올해 저희가 제시 드리는 키워드는 바로 정상화입니다. 보고 계시는 차트는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의 선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나타낸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 차트입니다. 제가 빨간색 박스로 쳐놓은 오른쪽을 한번 봐주시면 아주 급격하게 급락했다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전과 비교한다면 저거 데이터 잘못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굉장히 어지러운 흐름이었어요. 경제가 코로나19 이후에 곤두박질 쳤던 2020년도, 그리고 경기 부양과 백신 접종을 바탕으로 경제가 급격하게 회복을 했던 2021년에도 저희가 볼 때는 정상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오히려 비정상에 가까운 경제와 금융시장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4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글로벌 경제가 우리에게 익숙한 점차 정상화 국면으로 진입할 거다라는 게 오늘 여러 이야기 드릴 이야기 중에서 핵심 메시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은 글로벌 경제가 병목 현상과 물가 상승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 첫째 장의 제목을 떠올려 보신다면 저희가 제목으로 제시드렸던 것도 리얼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마지막 진통이다라고 제시를 드렸었고요. 지금은 병목 현상과 물가 상승 때문에 찐 포스트 코로나, 정말로 포스트 코로나를 향해 가기 위한 마지막 진통 작업을 겪고 있지만 저희 내년 1분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우려들을 조금씩 덜어낼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도 긴축보다는 정상화에 가까울 거다. 그리고 그 너머의 성장 동력으로는 오랜만에 선진국의 투자가 부활할 거다라는 전망을 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자면 글로벌 외환시장은 2020년과 2021년에 정말 어지러웠습니다. 코로나19가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확산이 됐었고 그러니까 백신 접종 속도도 국가별로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굉장히 어지러운 흐름이었지만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가면서 달러 약세,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최고치를 기반으로 해서 원화 강세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가 마지막 진통을 겪어야 되는지 그것부터 하나씩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고 계시는 차트는 미국과 중국의 물가 관련된 차트들입니다. 맨 꼬리가 이렇게 치솟아 있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최근에 미국의 물가는 5% 중반까지,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무려 2자릿수까지 급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을 경험했던 게 2000년대 중반의 원자재 랠리였었거든요. 유가가 거의 150불까지 급등을 했었던 시기였죠. 이때만큼이나 지금 주요국의 물가 지표는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쭉 추정을 해보니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도 물가와 관련된 우려를 말끔하게 덜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가에 대한 전제, 병목 현상이 풀리고 있는 기미들을 보면 연말에도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9% 내외에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6% 내외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저희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분기 중반까지는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안 좋은 이 두 개를 합쳐놓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지속될 거다라는 약간은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먼저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최근에는 1970년대식 인플레이션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70년대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보고 계시는 차트는 1930년대 이후 무려 90년 동안의 미국 물가 차트입니다. 상승률 자체가 가장 높았던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8년도 거의 20%까지 물가가 급등한 게 눈으로 확인되시죠.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3년 정도 물가로 고생을 했던 게 194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면 70년대는 어땠을까요? 무려 17년 동안, 정확히는 1965년부터 1982년도까지 17년 동안이나 물가로 고생했던 게 1970년대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유수의 경제학자분들이 70년대식의 인플레이션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는 저희 매크로팀 입장에서는 깜짝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 정말 그럴 확률은 얼마나 될까? 저희는 그럴 확률은 당장은 높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금리를 기반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잖아요. 임금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가를 밑에서 밀어 올리는 압력들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는 결정적인 차이점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수요에 대한 전망입니다. 왼쪽에 보고 계시는 차트는 세계 인구 증가율과 관련된 차트입니다. 하나 질문을 던져보죠. 60년대 중반에 물가가 왜 저렇게 올랐을까요? 단순히 오일 쇼크 때문만일까요? 1960년대 중반에는 베이비 부머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수요에 대한 전망, 가격에 대한 전망이 위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가요? 글로벌 인구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고요. 전 세계 인구 증가율의 증가를 한 축을 담당했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년 내에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오히려 더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와는 달리 저희가 볼 때는 향후 수요에 대한 전망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구가 너무 멀어 보이신다면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디레버리징 정책에 저희는 주목을 합니다. 글로벌 G2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국은 이미 거의 GDP의 절반 가까운 돈의 부양을 이미 했어요. 여기서 중국마저 경제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인플레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더 높여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은 부동산 부분의 익스포저가 국가 전체적으로 너무 커져 있는 거에 대한 경계심을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 기업 부채 다방면에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중국이 디레버리징을 한다는 거는 인접해 있고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오히려 중국 정부가 이 디레버리징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점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지속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구리나 철광석 같이 수요에 맞닿아 있는 원자재 가격들은 연초의 상승 부분을 상당 부분 반납해 놓은 상황입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가격의 상승세는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구, 중국의 디레버리징 정책, 최근에 수요를 바탕으로 한 실물과 관련되어 있는 원자재 가격들의 하락, 그리고 기저효과, 동절기 난방 수요의 마무리 이후에 원자재 가격의 추가적인 하향 안정 등을 감안할 때 저희가 생각하는 미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 경제의 물가와 성장의 경로는 오른쪽 차트입니다. 제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놨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올해 2분기부터는 이게 물가는 높아지면서 성장은 오히려 둔화되는, 위험 자산에는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성장은 어느 정도 유지되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하향 안정되면서 저희는 위험 자산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좀 우호적인 환경, 안정되는 환경들이 펼쳐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와 관련돼서는 내년 1분기부터 우려가 덜어질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런 질문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서 유가가 만약에 더 오르면 어떡하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KB증권은 올해보다 내년의 유가, 평균적인 유가가 더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높아진 유가에 따라서 물가 부담이 높아지는 건 맞지만 경제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걸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고 계시는 차트는 세계 GDP에서 유류 부담을 저희가 추정해 놓은 차트입니다. 막대기가 올라가면 유가 때문에 부담이 높아진 거고요. 막대기가 낮아지면 부담이 낮아진 걸로 보시면 됩니다. 남색으로 칠해 놓은 2021년과 2022년을 보시면 2019년 대비해서 유류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의 원자재 랠리, 원자재 가격 때문에 경제가 오히려 이제 위축되었던 원자재 랠리 시점들이나 1, 2차 오일 쇼크보다는 평균에 가까운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평균 유가가 105불, 110불, 100불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도의 원자재 가격으로 경제 전체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내년 1분기 이후에 물가 걱정을 덜어내게 된다면 주요 국가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이 국가별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빨리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을 금융시장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2023년 1분기 연초로 제시해 드립니다. 금융시장 컨센서스에 비해서 다소 늦은 전망인데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거나 물가가 엄청나게 하락할 거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볼 때는 지금의 금리 인상, 조기 금리 인상 우려는 약간 과도하지 않나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고, 특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미국 경제는 물가는 너무 많이 오르고 고용도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이미 전체 고용의 위축분을 상당 부분 90% 이상 만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물가는 하향 안정, 고용의 회복 속도는 더뎌지는 것이 어찌 보면 정상화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의 하향 안정과 고용 회복 속도의 지연들을 저희가 확인하면서 아주 당겨졌던 조급했던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도 점차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 어느 정도의 경제와 물가의 흐름이 펼쳐질까 어찌 보면 대응에 가까운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시계를 넓혀서 2023년, 2024년에는 뭘로 경제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제시하는 거는 투자입니다. 보고 계시는 차트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미국의 자본 스톡 증가율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자본 스톡이라고 하면 한 나라가 뽑아낼 수 있는 캐파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 능력. 경제가 좋으면 당연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투자 증가율도 늘어나고 경제가 안 좋으면 투자도 주춤하죠. 굉장히 같이 가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2008년부터 이 두 개의 선이 디커플링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08년에 베어 스턴스가 파산하고 나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데미지가 워낙 컸던 영향들도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무형 투자가 키 컨셉이었었기 때문에 미국 안에도 미국 밖에도 설비 투자는 사실상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지금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하고 있나요? 국내 설비가 너무 없으니 자재를 못 구해서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걸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벨로 보면은 미국 기업들이 가장 고생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팬데믹을 겪고 나서 앞으로 친환경으로 나가야 되는 이러한 필요성들과 얽히면서 저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선진국의 투자 사이클이 오랜만에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저희는 2022년 하반기, 2023년과 4년에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글로벌 경제를 꾸준히 회복시킬 거다라는 의견도 제시해 드립니다. 이어서 환율을 좀 덧붙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에서는 어떤 게 정상화일까요? 왼쪽에 보고 계시는 차트는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유럽도 있고 신흥시장국도 있다 보니 전 세계에서 이미 성숙해 있는 미국의 비중은 줄어드는 게 사실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의 비중이 오히려 높아질 때가 문제이죠. 미국의 비중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때는 달러도 강세로 진행되게 됩니다. 작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과 올해가 미국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도 컸지만 강한 부양책으로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도 높아지고 그리고 달러도 강세로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어떨까요? 저희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의 회복세를 유지할 거로 보지만 저 밖에서 유럽의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더욱 부각을 받으면서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유로 강세, 달러 약세가 펼쳐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계속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릴 때 달러가 무조건 강세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 혼자가 경제가 좋을 때는 달러 강세입니다. 다만 저희가 파란색 음영으로 칠해 놓은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주변 국가가 동반 성장한다면 달러는 약세였었습니다.
저희는 유럽의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보면서 내년에 달러 약세, 유로 강세 전망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입니다. 사실 대외적으로 유로 강세, 달러 약세라고 한다면 지금의 원달러 1180원 내외에 머물러 있는 원달러 레벨은 조금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올해 한국은 수출이 역대 최고치, 내년에도 추가적인 수출의 회복을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달러 약세, 그리고 국내 수출의 최고치 경신, 국내 기준금리 인상, 이런 요인들이 버무려지면서 올해 연말 원달러 환율은 1145원, 내년 연말은 1050원 수준의 강세를 지속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긴 이야기를 드렸지만 글로벌 경제 굉장히 어지러운 흐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정상화의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이다 라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